아, 부인이세요? 네, 부인이라뇨? 정숙은 어리둥절하게 반문했습니다. 최병도 씨 부인 말입니다. 고인과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병도 씨가.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최병도 씨를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좁은 골목 안쪽,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정숙은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고 있는 정숙이지만 1년 전 남편 명수를 떠나보낸 이후로는 집안 곳곳에 스며든 적막감이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정숙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명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생활 패턴이죠. 정숙은 일어나자마자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짧은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 먹을 죽 한 그릇을 끓입니다. 예전엔 두 사람 몫으로 넉넉하게 준비했던 식사가 이제는 한 사람 몫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차려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명수의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정숙은 벌써 며칠 전부터 장례식장 예약을 알아보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아들 현우와 딸 은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현우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났습니다. 은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따로 아빠한테 인사드릴게요. 정숙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혼자서라도 남편을 제대로 기리고 싶었습니다. 강릉에 있는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작은 빈소 하나를 예약했고 명수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수는 살아생전 죽으면 화려한 장례식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정숙에게는 이런 의식이 필요했어요. 혼자 남겨진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저녁 무렵 정숙은 거실 한 구석에 쌓여 있던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정숙은 잊고 있던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신혼 시절에 어색하면서도 행복했던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 여행을 다녔던 기념사진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앨범을 넘기던 정숙의 손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사진 속에는 정숙 자신과 낯선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숙은 그 사진을 찍었던 때를 전혀 기억할 수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찍은 사진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정숙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고 옆에 있는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은 묘하게 가까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댄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정숙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친척 중에 잊고 있던 사람인가 싶어서 다른 가족 사진들도 살펴봤지만
그 남자는 다른 어떤 사진에도 당장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한 장의 사진에만 정숙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명수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사진 기억나세요? 내가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하지만 영정 속의 명수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만이 자리 잡았을 뿐이었어요. 기일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그 이상한 사진 때문에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들을 접어두고 남편을 위한 하루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숙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고 명수가 좋아했던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강릉까지 가는 길은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명수와 함께 강릉 여행을 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은퇴하면 강릉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바다 보며 살자고 했던 명수의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명수는 이곳에서 차갑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전 그날 강릉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빗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죠. 강릉 시내에 도착한 정숙은 미리 예약해둔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평화장례식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어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에게 예약 확인을 하는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예약하신 분이 정숙님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실로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희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분도 사무실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최병도 님이신데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병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예약 중복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더 넓고 좋은 곳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병도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오실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명수를 위한 간단한 추도식을 마친 후 정숙은 복도를 걸으며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정숙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무실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조금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나?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은 날 돌아가신 분이니까 예의상 조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갔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은 한두 명 정도만 있었고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영정사진이 놓인 제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본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 어젯밤 앨범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한 60대 남성. 정숙과 함께 찍힌 그 사진 속의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 부인이세요? 옆에서 조문객 한 분이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네, 부인이라뇨? 정숙은 어리둥절하게 반문했습니다. 최병도 씨 부인 말입니다. 고인과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병도 씨가.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최병도 씨를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조문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숙 씨가 아니신가요? 병도 씨가 항상 정숙이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던 사람이 있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유언장 같은 게 있나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 그럼요. 저기 상 위에 있어요. 조문객이 제단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유언장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어 읽는 순간 정숙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최병도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전 재산을 아내 정숙에게 상속한다. 정숙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며 내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이다. 그녀 없이는 내 마지막 몇 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없다. 유언장 하단에는 법적 배우자란에 정숙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정숙의 것과 일치했어요. 정숙은 유언장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숙은 급히 빈소를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사진, 그리고 지금 본 유언장.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도대체 최병도가 누구야? 내가 언제 그 사람과. 정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아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혼인 신고까지 되어 있다는 게 아닌가요? 정숙은 복도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운 것 같았어요. 혹시 아까 저희 아버지 빈소에 계셨던 분이세요? 여자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어요. 네. 잠시 조문을 드리러. 저는 최병도의 딸 수진입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시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최병도 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유언장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당신을 아내라고 하셨다는데.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방금 알게 된 일이라. 수진은 정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있으셨어요. 혹시 그때 아버지를 이용하신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건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와 강릉 시내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절친한 친구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나 지금 강릉에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자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최병도라는 사람의 유언장에 자신이 아내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어젯밤 앨범에서 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말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혹시 3년 전 일 기억나? 3년 전요? 무슨 일 말이에요? 내가 강릉 근처 요양원에 잠깐 입원했던 때 말이야. 기억 안 나?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년 전. 그때 정숙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스트레스성 건망증과 우울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었거든요. 그때 며칠 동안 어디선가 치료를 받았던 기억은 있지만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희미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많이 아팠잖아. 명수 씨도 걱정을 많이 했고,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서 한 달 정도 요양을 했었어. 말자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던 요양원,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며 보냈던 시간들. 하지만 그때의 기억들은 대부분 흐릿했어요. 그런데 말자야, 그게 지금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그 요양원에 있던 남자 환자와 가깝게 지냈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 환자요? 응. 그 사람도 기억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했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 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정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서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내가 잠깐 동안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내 기억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니까. 뭐라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가, 그때 내가 정말 많이 아팠어. 우울증이 심해서 현실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남자 환자도 기억을 잃은 상태여서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던 것 같아. 마치 부부처럼 말이야.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최병도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요양원에서 나온 후에도 그 사람은 계속 거기 있었거든.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정수기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요양원 직원들이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고 해.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다니요. 그것도 그 사람의 마지막 몇 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니. 말자야, 그럼 유언장에 내가 아내로 적힌 것도 아마 그때 요양원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수도 있어. 치매 환자들끼리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서로를 의지하다 보면 실제로 부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정숙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럼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아내였던 건가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정수가 그때 너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최병도의 딸 수지는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정숙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정숙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병도라는 사람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말자가 해준 이야기를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기만 했어요. 3년 전 요양원에서의 한 달.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려고 애썼지만 단편적인 장면들만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던 기억, 산책로를 걸으며 나누던 대화들. 하지만 그 누군가의 얼굴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희미한 기억들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자신을 위로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숙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숙님이시죠?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최병도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드디어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온 거구나 싶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50대의 온화한 인상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최병도의 유언장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최병도님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강릉에 있는 펜션 한 채와 예금 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정숙님께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3억 원이요? 그런 큰 돈을.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병도님의 딸 수진 씨가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의 제기요? 수진 씨 주장으로는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내린 유언이라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숙님을 고의로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기꾼이라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꽤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심지어 이 일을 언론에 알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그분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최병도 님이 남기신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요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죠.
나는 기억을, 당신은 마음의 평안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상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게 해준 따뜻한 말들, 함께 마신 차 한 잔,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그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남기는 재산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한,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니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내 사랑하는 정숙.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동시에 미안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죠. 정숙님?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편지, 진짜인가요? 네. 최병도 님이 직접 쓰신 건 맞습니다. 필적 감정도 받았거든요. 정숙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편지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미 몇몇 유튜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을 이용한 유산 사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병도의 편지를 읽은 후로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도망가지 않겠어요. 수진 씨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정숙이 수진과 이야기해보겠다고 결심한 지 며칠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약속했던 대로 여러 유튜버들과 언론에 이 사건을 알렸거든요. 치매 노인 꼬드겨 3억 가로챈 60대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대부분 기자들과 유튜버들이었어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정숙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집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뒷문으로 나가려다가도 거기에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숙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더 큰 충격은 딸 은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진짜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기 이를 데 없었어요. 은지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지야, 엄마도 기억이 안 나는 일이야. 그때 엄마가 많이 아팠잖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엄마는 아빠를 배신한 것도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인터넷에는 엄마가 치매 할아버지 꼬드겨서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애들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났다고요. 정숙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손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였어요.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제 우리 가족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현우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은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아이들마저 잃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정숙을 향한 악플로 가득했어요. 저런 할머니가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 치매 노인 상대로 사기치다니 정말 양심이 없다. 감옥에 넣어야 한다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나올 수도 없어서 음식을 사러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나마 말자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굶었을 거예요. 정수가 이러다가 너 큰일 나겠다. 변호사랑 상의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말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치요? 이미 인터넷에 다 퍼진 걸 어떻게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단순히 상속 무효만이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한 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정숙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어요. 정숙님, 수진 씨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상속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었어요. 형사사건이요? 그럼 저는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언론의 관심도 더 커질 것이고요. 정숙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남편 명수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깜깜했고 오직 영정 앞에 작은 전구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정숙은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한테는 내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등을 돌렸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은 영정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 정숙이라는 할머니가 사는 집이 맞는 것 같은데. 문 두드려 보자. 정숙은 무서워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마 또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일 거였어요. 할머니, 나와서 해명하세요. 치매 할아버지 꼬드긴 건 맞죠? 큰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정숙은 문을 열어줄 수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명수의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가야 했어요. 여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숙은 또 기자들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정숙님, 수진입니다. 최병도의 딸이에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망설이다가 정숙은 문을 열었어요. 수진은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표정이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덜 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들어와 앉더니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쓰셨던 거예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져 있는 걸 보니 정말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았어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이용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일기를 읽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숙은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2022년 4월 15일. 오늘 새로운 분이 요양원에 오셨다. 정숙이라는 분인데 많이 힘들어 보신다. 나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겠다. 정숙은 계속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일기 속에는 자신과 함께 보낸 소소한 일상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4월 20일. 정숙이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정숙이도 조금 웃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군지, 정숙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할 뿐이다. 5월 3일. 정숙이가 내게 차를 끓여주었다.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정숙이 덕분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 일기를 읽어가면서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최병도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6월 10일. 정숙이가 오늘 떠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숙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있던 시간이 정숙이에게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정숙은 그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 최병도가 얼마나 아쉬워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늘도 정숙이를 꿈에서 만났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숙이는 내 생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정숙이에게 줄 초콜릿을 사고 싶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만은 전해지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정숙아.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정숙이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 정숙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내가 정숙이를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숙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으며 흐느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숙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는 줄만 알았어요.
정숙이라는 사람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하지만 이 일기를 읽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를 읽어보니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3년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 전에는 항상 외로워하셨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정숙님을 만난 후로는 달라지셨어요. 늘 웃음이 있으셨고 희망이 있으셨어요.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취하하겠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숙님도 피해자셨어요. 병드신 상태에서 만난 인연인데 누가 누구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최병도의 마지막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 씨, 저는 그분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딸인 수진 씨가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걸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아버지를 기억해 주세요. 비록 정숙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정숙님을 사랑했는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수진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언론에 퍼진 소문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정숙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몇몇 유튜버들은 사기꾼 할머니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며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어요. 정숙은 수진과 만난 후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만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거였습니다. 아버지 최병도의 딸 수진입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아버지와 정숙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퍼졌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진은 영상에서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정숙이 사기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지막 위로가 되어준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숙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딸까지 속았다. 사기꾼이 딸마저 세뇌시켰다며 여전히 정숙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직접 나서기로 한 거였어요. 정숙은 김 변호사와 상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도망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숙님, 기자회견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악의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괜찮아요. 최병도님의 편지와 일기를 읽고 나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분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제 자신을 믿어보고 싶어요. 기자회견 당일 작은 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지난 며칠간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최병도 씨와 정말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정숙은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네, 저는 정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심한 우울증과 기억장애로 요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때 제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최병도 씨를 이용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오히려 저도 피해자였어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기억을 잃은 분과 만나 서로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때 한 유튜버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억 원의 재산을 받게 되셨잖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서 최병도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병도가 남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유튜버들도 최병도의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에 숙연해진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 읽은 후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분에게 저는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최병도님의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습니다. 기억을 잃거나 외로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카페요? 네. 최병도님과 제가 함께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을 다른 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그때 수진이 회장 뒤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최병도의 딸 수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숙님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정숙님은 아버지의 마지막 3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수진의 증언이 나온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정숙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인터넷의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피해자였네. 진짜 사랑이었구나. 카페 오픈하면 가보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정숙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병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3개월 후 정숙은 노원구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기억을 품은 찻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최병도의 유산 중 일부로 마련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꾸민 카페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남편 명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최병도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이름도 시절도 잊었지만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오픈 첫날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첫 번째 손님은 의외로 수진이었습니다. 정숙님, 카페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수진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이런 곳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편지가 걸린 곳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숙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니까요. 두 번째 손님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들어와서 구석자리에 앉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정숙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차는 어떠세요?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차를 마시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남편도 아들도 다 먼저 갔어요. 이제 혼자 남았죠.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저도 혼자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그 할머니는 매일 카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 가족들과 멀어진 분들. 정숙은 그런 분들에게 단순히 차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같은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오후 3시만 되면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최병도가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어느 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 은지였어요. 기자회견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던 은지가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정숙은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엄마가 카페를 연다고. 은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앉아. 차 한 잔 줄게.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말 제대로 안 들어보고 화만 냈어요. 괜찮아. 은지도 당황스러웠을 거야. 정숙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기자회견 영상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이후 은지는 가끔 카페에 들러서 정숙을 도왔습니다. 손자들도 데려와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카페 짱이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현우도 몇 주 후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숙은 카페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억 나누기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든 거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른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한 역사였고 기억이었습니다. 정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카페의 시작이 된 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만큼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나누고 싶었어요. 어르신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랑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기억하고 싶지만 희미해져가는 추억들. 행사가 끝난 후 수진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정숙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네요. 수진 씨도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카페에는 정숙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명수의 영정과 최병도의 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리고 병도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2번 사랑받았고 2번 작별했지만 그 사랑들 덕분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차례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내일 또 찾아올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기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거든요.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랑과 기억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이 말이에요.